카드는 씨가 쓴 건가요? 아니면은 두 달이나? 이상하잖아요. 아니 두 달이 있을 거면 이게 현실적인가? 충남 공주시와 예산군 사이에 위치한 길고 한적한 고갯길. 2019년 3월 8일 오전, 이 고갯길이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주민이 112에 신고를 했는데 차동국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청소하다가 뼈를 발견했는데 동물뼈인지 사람뼈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가끔 동물뼈를 사람뼈로 오인 신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수사팀에게 주민이 내민 뼈는 사람의 늑골이었습니다. 완전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주민의 이야기로는 쓰레기를 치우는 중 검은색 천막이 있어 들어보니 여러 개의 뼈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묻혀있던 나머지 뼈들은 대부분 옷 속에 온전한 상태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두개골만 검은색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는데 봉지 입구가 느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시신은 어떻게 백골이 될 때까지 들키지 않고 이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일까? 발견 당일은 차동고개 근처 마을 주민들이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거의 10년간 방치되어 있던 도로 옆 산비탈을 청소했던 것입니다. 요 근방에 4차로가 새로 생기고 나서 다 글로 다니지. 여기 차동곡에는 마을 사람이 밭에 갈 때나 이용하지 않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가더라고. 오래되니까 쓰레기산이 돼가지고 이참에 정리하자고 했는데 사람뼈가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 10년 가까이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 아래에서 발견된 백골. 사망 시기 및 신원을 밝히기 어려울 듯 보였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수색해도 사망자의 유류품조차 찾을 수 없던 상황. 과수팀은 백골의 골반뼈를 보고 남성으로 판단했지만 거만이는 약 165cm로 추정되는 키와 평균 남성보다 작은 턱관절, 두개골 크기 때문에 여성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백골의 신원 확인은 국과수 손에 달린 상황. 하지만 국과수에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에 수사팀은 일단 충남에 신고된 실종자 및 가출자 명단을 대상으로 백골의 키와 대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별조차 판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원 확인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개 근처에 있는 몇 개의 마을 주민들을 탐문 수사하려 했지만 이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차동곡에는 근처 사는 마을 주민 말고는 거의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라 혹시 범인이 주변에 있으면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수 있어서 수사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국과수의 결과만 기다려야 하나 초조해하고 있던 그때 국과수에서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백골 왼쪽 팔에서 골절 수술을 한 자국을 발견했는데 금속판 고정술로 수술했기 때문에 수술에 사용한 금속판과 나사가 발견됐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골절 수술용 금속판을 제조한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2019년 봄 충남 예산군 차동고개라는 고갯길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근처는 여러 개의 작은 마을이 또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백골이 발견된 상태가 처음에는 일단 검은 천에 들었더니 우수수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뼈들은 늑골로 좀 추정이 되고 나머지 뼈들은 옷 속에 온전한 상태였다라는 게 있었는데 특이한 게 이제 머리만 검은 봉지에 이렇게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시신을 마을과 마을 사이에 암묵적으로 그냥 쓰레기 그냥 갖다 버리다 보니까 매립장 같이 되는 데가 종종 있어요. 그냥 갖다가 쓰레기 더미 속에 그냥 통째로 던진 거죠. 거긴 왜 유리하냐면 땅을 팔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시신이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쓰레기 있는데 잘 안 가잖아요. 냄새 나고. 네. 당연히 설치류 까마귀들이 시신 알아서 처리해 줄 거고. 강호순이 애용했던 방법이에요. 강호순이 그 쓰레기 네. 버리는 매립장 같은 데에 시신을 많이 이렇게 매립해 갖고 한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빨리 살점은 떨어져 나가죠. 근데 옷이 있는 채로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뼈는 그대로 있어요. 다만 갈비뼈는 쉽게 떨어지니까 네. 두둑두둑 떨어진 거죠. 근데 머리는 뭐냐? 아마도 얼굴을 씌운 것이 아닐까. 그런데
부패하는 과정에서 머리뼈가 뚝 떨어질 수 있고 분리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대로 보면 살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느슨해지죠. 네.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그럼 이게 뭐냐? 언두잉 같은 형태나 좀 넓게 보면 바디 카버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유기 장소라는 이게 유기자 심리에서 가까운 관계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든 시신을 안 들키려고 해서 토막을 내서 분리를 하든지, 근데 지금 토막도 안 나 있고 매장을 해서 어떻게든 조금 더 가리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데 그냥 쓰레기 더미에 던져놨는데 또 얼굴은 관계성과 관련된 또 그렇죠. 비닐봉지가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좀 불균등하죠. 일단 예. 매립부터 생각해 보시면 매립장이니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굳이 파묻을 생각을 못하는 그런 힘이 없거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람이거나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이제 이런 그 로드킬 당한 짐승들을 이렇게 갖다 버리면 알아서 처리되거든요. 네. 그런 걸 본 사람이면은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토막을 낸다는 것도 실제로는 토막을 낸다는 건 운반의 용이함이잖아요. 네. 저기 쓰레기장 있잖아요. 네. 그럼 무슨 토막을 왜 내요? 갖다 놓으면 버리면 되지. 어쨌든 토막을 안 냈다라고 하는 거는 시신통으로 들고 와야 된다라는 그렇죠. 것인데 이제 이게 혼자서 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 명이 해야 혼자서 되는. 들 수 있죠. 네. 성인 남자면 가능하죠. 네. 성인 남자라면은 혼자로 가져올 수 있죠. 165cm의 그럼요. 시신을 옮길 네. 수 있다. 딱히 뭐 어려울 들어서. 건 없죠. 네. 근데 두 명이면 더 편하고 세 명이 더 편하겠죠. 그런데 혼자도 가능하다. 혼자도 차만 가능하다.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동고기는 네. 어쨌든 찻길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여기 이 고개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 장소라는 것이 이게 여기가 주민들이 밭 갈 때만 가로질러 다닌다. 그러니까 이동이 거의 없다. 이미 폐로죠, 폐로. 네. 왜냐면 폐로인 걸 아는 사람이죠. 시골 같은데 폐로가 많아요. 큰 길이 뚫리면서 작은 길들은 농로 정도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쓰레기 버리는 용도로, 이런 경우 워낙 많아요. 그렇다면은 이 동네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근처 사람이죠. 네. 근처에 살고 네. 있는 사람.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거만이하고 과수팀 의견이 아예 성별이 다르거든요. 물론 뼈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엉덩이 뼈 이렇게 네. 보면은 대략 남성 여성은 구분할 수 있는데 네. 약간 애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인 아니면 약간 그 성장이 조금 애매한 네. 그런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죠. 남자가 작을 수도 있고. 그렇죠. 법인류학자들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네. 그건 DNA를 뭐 뽑아보면 알 수 있지만은 기술이 좋으면 되겠지만은 일견 검시로는 사실은 왜소한 사람 같은 경우, 영양이 불량한 사람 같은 경우는 성별을 헷갈릴 수 있죠.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백골만 있기 때문에 이 범행 심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오버킬을 했는지 아니면 뭐 둔기로 내려쳤는지 어쨌든 뼈의 골절은 없는 상황이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뼈의 골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네. 폭력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둔기나 아니면 주먹이나 어쨌든 그렇죠. 타격을 왜냐하면 가하는. 두개골이나 아니면 네. 뼈에 상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뭘로 둔기로 타격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칼로 찔렀어도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흔적이. 이건 그게 없었다는 것은 독살이거나 아니면 목을 졸랐거나 교살 같은 뭐 이런 형태의 네. 것이 아닐까. 그러면 독살? 또 여자인가? 범인이? 아니 옮겼는데? 그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뼈를 정확히 봐요. 전체 뼈를 정확히 봐요. 그러면 뭔가라도 흔적을, 외부 타격 흔적을 봐요. 네. 외부 타격이 없어? 고민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금속판과 나사에 적혀있던 일련 번호로 제조회사를 찾아냈습니다.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용 금속판의 제조회사를 알았으니 이제 회사가 금속판을 어느 병원에 납품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병원에서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 중 백골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사는 또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제조회사에서 이 금속판을 납품한 지가 오래 전이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일단 신이 발견된 예산군을 중심으로 충청도에서 골절 수술이 가능한 병원 40군데를 찾아냈습니다. 폐업을 한 병원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은 상황. 그 병원들 중에서 5년 안에 왼쪽 팔에 골절 수술을 한 환자 2천여 명의 엑스레이 사진을 제공받았고 그 환자들의 생활 반응에 대해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일일이 시신의 왼팔 수술 자국과 엑스레이를 일일이 확인했던 수사팀. 열흘 동안 2천여 명을 조사했지만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다. 충청권에서 못 찾았으니 이제 근처 대전하고 경기도까지 범위를 넓혀서
약 180곳의 병원을 다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 바늘 찾기 수준의 수사를 하던 중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골 발견 14일 만에 DNA 채취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DNA로 밝혀진 백골의 성별은 남성. 일단 수사팀은 이 남성의 DNA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돌렸습니다. 그러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음주와 폭력 전과가 있던 소 씨였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2019년 신원 확인 당시 나이는 42살. 소 씨의 의료 기록을 조사하자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에서 골절 수술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소 씨는 가출이나 실종 신고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 사라져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아무도 그를 찾지 않은 상황. 그는 가족 없이 홀로 살아왔던 것일까? 경찰은 먼저 소 씨의 유족을 찾아내 시신으로 발견된 사실을 알리고 시신을 인계하는 과정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 씨는 형제들과 사이가 소원해 이미 몇 년 전부터 연락을 끊고 지내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족 중에는 10대 초반의 자녀 한 명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소 씨는 6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지만 소 씨 혼자 배다른 형제라 사이가 소원했고 연락하고 지내던 누나마저 연락이 끊겨 가족들은 소 씨의 실종 상태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 씨의 연락이 끊긴 시점은 소 씨가 37살이었던 2014년. 공교롭게도 그해 10월부터 소 씨의 생활 반응도 뚝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 씨는 실종 전 강원도 횡성에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 씨가 왜 충남 예산에서 백골로 발견된 것일까? 소 씨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 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산에는 2009년 이혼한 소 씨의 전처 이 씨와 그녀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소 씨가 실종되기 2달 전부터 소 씨의 카드 내역이 주로 예산에서 사용됐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또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소 씨의 지인들에게 의미심장한 진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 씨가 그 전처 가족들한테 돈을 뺏겼던 모양이더라고요. 심지어 그쪽한테 폭행도 당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흔히 모발, 침 이런 데서 DNA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백골에서도 DNA가 검출 가능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 유병원 추정 유골에서도 대퇴골 안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골수라고 하는 뼈 안쪽에 말랑말랑한 것이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700도 넘는 화장한 유골도 700도 안 돼서 저온 화장한 경우도 가능하다. 그런 경우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 나올 수 있죠. 네. 2014년에 누나와 연락이 끊겼는데 이때 공교롭게 10월부터 생활 반응이 없었다. 그때 죽은 거죠. 그리고 백골이 되려면 하면 어쨌든 지금 시간이 한 5년 정도 그럼 최소 있었던 정도면 것이다. 충분히. 네. 근데 다행한 것은 쓰레기장이니까 누구도 손을 안 댄 거예요. 다행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산에 묻혔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산이 쓸려 내려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됐어요. 쓰레기장이 어떻게 보면 더 보존이 잘 된 거예요. 네, DNA 보존이 가능했었다. DNA나 유골. 네. 예. 시점 이때 하고 직전 2달부터 이 카드가 예산에서 사용이 됐었는데 예산은 사실은 전처가 사는 곳이고 본인은 사실은 다른 곳 횡성에 거주지가 있는 상황. 그럼 소 씨의 카드는 소 씨가 쓴 건가요? 아니면은 소 씨의 카드를 습득한 누가 쓴 건가요? 카드 기록만 있을 뿐 누가 사용했는지는 확인이 안 된. 품목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만약에 여성용품이면은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파악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자기가 쓸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전처 보러 왔다가 2달이나? 그러면 숙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2달이 있을 거면 숙소가 있든 아니면은 전처랑 같이 전처의 집에 있든 모텔이든 숙소에서 카드를 쓴 거라고 하면은 근데 그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소 씨가 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횡성 본인의 거주지였던 횡성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게 아니라 전처의 거주지였던 예산 차동고개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그런데 네. 카드는 2달 동안 누가 썼다. 소 씨가 썼느냐 아니면 소 씨의 카드를 다른 사람이 썼느냐 그 쓴 것이
숙소와 관련된 거면은 소 씨가 쓴 거고 숙소가 아닌 다른 거면 소 씨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지인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 씨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주변 사람들하고 잘 못 지냈다. 그리고 또 실종되기 전부터 주변인 사람들에게 전처와 재결합을 하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라는 진술이 있었고요. 참고로 이제 소 씨의 10대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의 친모가 이혼한 이 씨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는 엄마랑 사는 게 아니라 소 씨의 사람들과 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쪽 가족하고. 근데 그 소 씨의 지인들은 소 씨가 전처 가족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뭔가 갈취를 당했네. 네. 이 지인의 말이 맞다고 하면은 칼취를 당하다가 맞아 죽어서 그냥 버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의 전과도 하나가 있습니다. 소 씨에게는 지금 뭐 이게 발견 DNA가 발견된 게 범죄자 데이터에서 나온 그렇죠. 겁니다. 2010년도. 이 사람이 범죄자였다는 거예요. 폭력 전과도 있고 네. 음주 전과도 있고 전과자였다라는 게. 근데 그게 네. 아주 나쁜 조폭이라는 것은 아니죠. 네, 그건 확인이 되지 그건 않았죠. 아니야. 그냥 폭력 전과가 있기 때문에 네. DNA가 등록이 돼 있는 거지. 가해자가 누구예요, 그럼? 이런 느낌이 들죠. 네, 알겠습니다. 소 씨는 예산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건지 수사팀은 전처와 그 가족들에게 수사 방향을 맞췄습니다. 조사 결과 전처의 가족과 소 씨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전처 이 씨와 그녀의 가족을 의심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소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전처의 친정 동네인 차동리와 가까운 곳이었던 겁니다. 또 소 씨가 재결합을 원해 두 사람이 종종 만나왔다는 사실도 알아낸 수사팀. 하지만 당장 이들을 조사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였고 범인이 전처 혼자가 아니라 가족 중 공범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만약 누구든 불러 조사를 했다가 범인들이 말을 맞추거나 도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처의 가족은 전처를 포함한 5. 수사팀은 5명의 가족들을 각각 미행하며 혼자 있을 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에게 당장 살인사건 참고인 얘기를 하면 이미 동행을 안 할 게 뻔하니까 차동구기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뭐 소씨로 추정된다. 와서 소씨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해줘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5명을 분리해 조사에 들어간 경찰. 그런데 전처와 가족들은 수사팀의 질문에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소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들어 오늘 처음 알았고 실종됐다는 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정말 사실일까? 그런데 질문이 계속되자 전처인 이 씨와 남동생의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와 소 씨가 이혼을 한 후 두 사람이 만난 적 있냐? 라는 형사의 질문에 남동생은 이혼 후에도 누나와 매형은 잘 지냈다 라고 대답한 반면 전처 이 씨는 이혼 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수사팀은 전처 이 씨와 남동생을 집중 조사하며 일부러 누나에게 남동생이 진술한 내용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전처가 흔들리더니 곧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결혼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후에도 남편은 재결합을 원하면서 계속 만남을 요구했고 술을 먹을 때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저를 계속 때렸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했습니다. 전처 이 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계속되는 남편 소 씨의 폭행에 힘들었고 맞는 게 무서워 계속 소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소 씨를 살해하기 전날인 2014년 10월 20일에는 아산시의 모 아파트 앞 벤치에서 소 씨와 함께 있던 중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소 씨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성추행을 하자 화가 나 다투었고 소 씨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이때 소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이 씨. 다음 날인 21일 이 씨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도저히 소 씨와는 못 살겠으니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사람을 죽이자는 누나의 제안에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남동생에게 오후 늦게 다시 전화를 걸어 소 씨와 함께 저녁을 먹자며 한 식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이 씨는 식당 밖으로 동생을 불러내 다시 한번 설득했습니다. 가 누나 너무 힘들어. 맨날 저 새끼랑 싸우고 괴롭힘 당하고 너무 힘들어. 누나가 맨날 독침 당하고 한방 쓰기도 힘들어. 네가 누나를 좀 도와줘야 돼. 이 씨는 재판에서도 소 씨가 폭력과 성폭행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소 씨의 가정폭력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신고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각종 기관의 피고인의 피해 상황이 신고된 흔적도 찾을 수 없어 피고인들의 주장도 참작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씨는 왜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일까?
이 씨가 폭행을 했고 성폭행을 계속했지만 무서워서 계속 당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죽였다라는 것인데, 이게 또 경찰이 그래서 물적 증거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가정폭력 신고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럼 네. 원론적으로 소 씨의 지인은 네. 소 씨가 처가 사람들한테 맞았다고 하는데 전처는 가정폭력 혹은 폭력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반대에.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록을 보고 그 응급실에 갔는지 보고 신고 기록을 보고 그리고 진술 같은 경우 분석을 해야죠. 2019년이니까 프로파일러를 동원을 하던 아니면 단순히 그냥 진술 분석관을 하던 그 부분을 지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 씨가 남동생을 설득하면서 한 말을 들으면은 한 방 쓰기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같이 생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네. 그 말이 맞다면은 지금 예상 2달 동안 거기 있었던 네. 거죠. 네. 여기서 같은 방에서 가서 그냥 뭐 눌러 앉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들리네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쪽 입장에 따라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처였던 이 씨의 말이 맞다면은 자기는 어쨌든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고 그냥 같이 있다가 살해를 한 것이고 반대 소문에 소 씨가 일정으로 돈을 쓰고 맞아 죽은 거죠. 착취를 당하다가. 그렇죠.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소 씨는 도망치면 되잖아요. 자기 있는 횡성으로. 소 씨는 전처랑 재결합하고 싶었을 수 있죠. 아내는 좋았던. 그렇죠. 하지만 네. 그 상황이 조금 자기에게 힘들었던. 근데 처남들이 네. 했던. 근데 두 번째 남동생을 이 씨가 설득할 때 이때 남동생이 누나의 범행을 돕기로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이때 남동생이 누나에게 매형한테 소 씨한테 술을 먹여서 만취하게 만든 다음에 음료수에 농약을 타서 죽이자, 시체는 저수지에 버리자라고 계획을 제안했다라고 이제 진술한 부분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먼저.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매형인데 뭐 그냥 어떻게든 협박을 하든지 뭐 어쨌든 다른 방법이 있는데 누나가 힘들다고 그래서 그래 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죽이자라고 참여를 선택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너무 능동적이어서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 남동생과 누나 사이에 무슨 어떤 뭔가가 있나? 누나의 말을 꼭 들어야 되는 뭔가가 있나? 이게 이상해요. 느낌이. 네. 누나가 자기 남동생한테 전 남편을 죽이라고 같이 죽이자고 해서 이게 현실적인가?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네. 남동생이 무슨 뭐 일명 선수거나 조직 폭력배거나 그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일반 시민인 동생한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누나 하자. 실제로 죽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처리 방식이 너무 이상해. 이 쓰레기 더미 던지고 그렇죠, 예. 머리에 이거 씌우고. 그렇죠. 너무. 예. 네. 그래서 자, 결국 전처 이 씨와 이 남동생이 이 계획대로 농약을 이용해서 소 씨를 살해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요. 식당에서 술이 만취한 소 씨를 차례 태운 채 두 사람이 인적 드문 곳으로 출발합니다. 만취한 소 씨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이 씨는 소 씨 옆에 탔고 운전은 남동생이 했다고 했습니다. 예산군에 있는 인적 드문 도로로 이동해 정차한 남동생은 평소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제초제를 꺼내 누나 이 씨에게 건네줬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제초제를 음료수에 타서 그걸 먹으라고 남편한테 줬는데 안 먹는다고 하더니 결국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모금 마시더니 뱉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엄마 집이 있는 마을 입구로 가서 한 번 더 음료수를 먹으라고 줬더니 한 모금 먹고 또 뱉었습니다. 농약으로 피해자를 죽일 수 없게 되자 이 씨는 남동생에게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고 남동생은 트렁크에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가 있으니 때려서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 씨를 태우고 아산시에 있는 모 저수지로 향했고 인적이 없는 걸 확인하자 눈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남동생은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낸 뒤 소 씨를 차 밖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후 소 씨의 다리를 때려서 바닥에 쓰러뜨린 후 머리와 어깨 등을 무차별로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있던 누나 이 씨는 소 씨의 배와 등을 구타했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 살해했습니다. 남매는 시신 유기도 계획대로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은 작은 비닐봉지를 피해자 머리에 덮어 씌운 후 큰 비닐봉지 2개로 피해자의 몸통 전체를 덮어 씌웠다. 누나 이 씨는 이를 노끈으로 묶은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트렁크에 싣고 저수지로 이동해 사체에 돌을 연결한 후 저수지에 유기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저수지의 수심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깊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남매는 수심이 더 깊은 저수지로 이동했지만 이번에는 내려가는 길이 가팔라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신을 유기할 적당한 장소를 찾다가 쓰레기가 쌓여있는 차동 고개가 생각났습니다. 차를 돌려 차동 고개에 도착한 후 남동생은 가운데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시신을 그 속에 넣었습니다.
이후 시신에 검은 천을 덮고 그 위에 다시 쓰레기 더미를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살인부터 시신 유기를 몇 시간 만에 해치운 남매. 누나 이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2014년 10월 21일 남편 사망이라는 메모를 해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자 억울한 점이 있다고 재판장에서 항변했습니다. 피고 이 씨는 어릴 적부터 뇌전증이 있어 언어, 시각, 기억력에 장애가 있었고 소 씨의 폭행 후엔 우울증을 겪어서 2011년에 뇌에 전극을 심는 수술을 받았으나 뇌전증과 우울증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동생 쪽은 언어 장애가 있고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아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합니다. 실제로 남동생은 2003년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은 게 확인됐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IQ 44의 지적장애 수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사리 분별을 못했던 것일까? 그런데 어떻게 술을 먹여 제초제를 먹인 후에 저수지에 버리자고 누나에게 제안했던 것일까? 제초제를 먹지 않는 피해자를 방망이로 살해하자고 한 것 역시 남동생이었습니다. 남동생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를 보면 살인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행은 솔직하게 진술하면서 누나나 어머니에게 불리한 증언은 소극적으로 대답하거나 답변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이들이 이야기한 사건 정황을 살펴봤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본인들 진술도 있습니다.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적응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에서는 또 사회 연령은 14세, 사회 지수 그러니까 SQ가 88.75로 평균 하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이 인식 수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동네 바보죠. 그 동네 바보가 때려 죽이자, 뭘 하자, 먹여서 하자. 이걸 했다고요? 이걸 먼저 제안을 했다고요? 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사실 제가 느끼는 거는 남동생은 누나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네. 이걸 뭐 주도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근데 시신에 뼈에 부러진 게 있었나요? 뭐 그거는 좀 밝혀진 바 재판문 판결문은 없어요.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그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트렁크에서 방맹을 꺼내서 무차별로 때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처가 없다고요? 머리에 골절이 없었다. 그리고 뼈에 네네. 게 없다고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때려갖고 이렇게 죽나요? 그 물론 여러 번 하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구타로 사망할 정도면 골절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될 그렇죠. 것으로 예. 보입니다. 네. 그러면 갈비뼈가 네. 부서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 상태는 그러면 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죽은 거예요? 사실 그거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농약으로 죽인 거예요. 뼈에 상처가 없으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이 사람의 남동생의 지금 책임 능력과 가담 정도가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됐었는데 되는 거죠. 네,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남동생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부담할 만한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라면서 심신미약 인정을 안 했고, 사실 이 IQ 44는 그 전에 측정된 건 아니고 공주치료 감호소,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이미 저질러서 걸린 이후에 한 거라서 혹시 이게 뭐 조작을 내가 뭐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한 건가? 그렇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그 속이려고 하는 걸 당연히 하니까 네.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은 좀 직접 능력은 모자라지만 네, 그게 이제 투사 검사를 하는 거지 네. 자기 검사를 하진 않아요. 책임 능력 상실 부분은 있다라고 왜냐? 맞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는 네. 이 현장의 사람을 뭐 이거 뭘 행동하고 이런 것이 아닌 이상 형사 책임 미약은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남동생은 실제로는 심신 미약 상태가 맞죠. 거의 뭐 이건 조종 심리 조종을 당한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가스라이팅의 심리 조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걸 인정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좀 보는 거예요. 네. 네. 전처 이 씨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에 대한 심신미약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사연을 주장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2007년 8월에 소 씨와 결혼을 했고 2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었을 때 이 소 씨가 다른 남자 아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임신 중일 때도 폭행을 하고 심지어 감금까지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 이 씨가 2008년에 협의 이혼을 요구하자 갑자기 소 씨가 잠적을 하고 연락을 끊었다. 그래서 소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 결국 이혼 후에
어머니의 도움으로 혼자 또 딸을 양육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와 거주하던 전 남편이 이웃이 돈을 훔쳐간다 등의 피해 망상이 있었고, 아버지의 목을 조르거나 이웃의 손가락을 강목으로 내리쳐 부러뜨리는 등 난폭한 행동을 했으며 누군가 나를 부른다라는 환청 증상도 보였다. 이에 소 씨는 다른 배다른 형의 형수에 의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미분화 조현병으로 원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퇴원한 후에 갑자기 나한테 다시 오더니 재결합과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참 애매한 게, 전처 이 씨는 뇌전증, 본인 뇌전증입니다. 그렇죠. 네. 뇌전증, 소위 우리가 간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애가 좀 있고 수술을 해서 2011년도에 뇌에 전극을 심는 수술을 했는데, 이 사람은 결혼을 2007년도에 했어요. 2009년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후에 이 수술을 한 거예요. 이 정도와 이제 명확히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지금 이 씨가 주장하는 바가 소 씨가 폭력적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실제로 그런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분명히 근데 문제는 이것을 진찰한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요. 그리고 입원도 했어요. 원주에 있는 병원에. 근데 어느 정도 치료가 됐으니까 퇴원하겠죠? 네. 근데 갑자기 와서 폭력적으로 자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때렸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거짓이거나 모든 게 진실이라 그렇지는 않아요. 이 씨의 주장은. 근데 하필 이 사람이 뇌전증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소 씨, 제가 보기엔 소 씨는 폭력적인 건 맞아요. 근데 모든 면에서 폭력적이다. 그건 좀 애매해요. 어쨌든 이 씨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 장애, 언어 장애, 시각 장애 같은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였더라? 김 PD, 단서를 찾고 있나? 아니 그게 아니라 월급이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가지고 카드값 나간 돈이 이게 뭐더라? 카드값은 사지 마. 자네가 연예인이야? 아니 쇼핑은 줄였어요. 근데 보험비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친구 부탁으로 들어놓은 걸 아까워서 둔 게 많아가지고요. 김 PD, 그럴 때는 보험장터에 연락해보게. 보험 장터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뭐는 보장되고 뭐는 보장이 안 되는지 쉽게 알려주고, 보험금 받기 힘든 보장은 싹 정리해줄 것세. 제 상황에 필요한 보험만 남길 수 있겠네요. 그래, 일 터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필요한 보험으로 정리하라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하거나 인터넷에 보험장터 검색해도 되는군요. 보험비 좀 줄였으면 요 앞 한우 이 투뿔 맛있다고 하더라고. 네, 밥 한번 살게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네, 피고인 A, 이십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혼인 후 피해자의 폭언과 폭행을 당하며 우울증을 겪었고, 개도술 이후에도 뇌전증과 우울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인 점. 피고인 B, 동생입니다. 언어 지적 장애가 있어서 피해자의 폭언, 폭행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들의 사정을 비추면 살해 동기는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제1유형 참작 동기 살해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심으로 가는데 문제가 여기 대부분이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대부분은 동의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씨와 피해자의 과거 결혼 생활 모습, 이후 피해자 소 씨의 정신병력 치료 내용 등 이 사건 범행 즈음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다시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 직접적인 계기 등을 보면 원심 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써놨으면서 괄호를 쳤습니다. 괄호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다만 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진술 이외에 이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또 형량은 8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수사는 이 씨 진술로만 된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이 폭력적이고 정신병원 다니고 막 그러니까 뭐 때리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죽어도 싸지 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다 진실일까? 가해자는 불쌍한 장애인이고 피해자는 폭력적인, 근데 둘 다 장애인이야. 둘 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판단해야 되느냐. 근데 이 가해자 이 씨 같은 경우가 뭐가 필요했냐면요, 남동생이 필요한 거예요. 네. 남동생의 공범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저는 남동생은 이 범에서 전혀 역할하지 않았다고 봐요.
했어도 그냥 옆에서 그냥 뭐 좀 들어 뭐 네. 이런 정도밖에 안 했다고 봐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씨의 말을 탄핵을 해야 돼요. 네. 탄핵을 하려면 수사를 해야죠. 수사를 하려면 귀찮아. 그러니까 안 하니까 당연히 남동생의 공범 개입을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적인 진실이 뭔진 모르지만 안 밝혀졌다라고 판단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소심에서의 한 장면인데요. 그렇죠. 재판에서 이제 남동생이 경찰 조사 때 수면제를 갈아서 피해자에게 먹였다라고 진술하는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됩니다. 판사에게 이제 판사가 수면제를 왜 먹였냐라고 이유에 대해서 묻자 갑자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난 안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복을 하니까 갑자기 누나가 역시 안 먹였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울어요. 누나가 운 거는 네. 남동생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죠. 장애인은 가해자가 될 수 없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그 부분이에요. 누나는 분명히 뇌전증이 있고 분명히 이 폭력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일부. 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소 씨가 그만큼 맞아서 죽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 씨는 무엇인가 그것을 갈취당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것이 명확히 규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구멍이 많아요. 그렇죠. 네. 수사가 다 그냥 숭숭 뚫렸어요. 네. 쉽게 간 거예요. 경찰이나 검찰이 쉽게 간 거예요. 네. 근데 항소심이나 2심, 3심은 자기들이 봐도 이건 너무 구멍이 많은데? 그리고 항소심 재판 때 얘는 왜 이랬어? 누나는 왜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역산해 봤을 때 이건 분명히 괄호에 놓고 이상하다. 이건 다 저기 객관적인 자료 없이 진술로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다시 또 돌려보내자니 이 검사놈들이 경찰놈들이 다시 수사할 리는 없고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들만 더 괴롭힐 것 같으니까 이렇게 편법을 쓴 것 같아요. 느낌에. 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뭐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명확한 네. 건 남동생은 이건 억울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소 씨와 이 씨 사이에는 분명히 폭력적 상황이 벌어졌고 치고받고 누구도 뭐 완벽한 가해자 완벽한 피해자 그런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하지만 남동생은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누나의 말에 계속 따라주고 있고 결국은 지금도 형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44예요. 네. 어떤 책임을 져야 돼요? 누나의 말을 따라간 건데. 네. 하지만 지적 능력이 부족한 일명 좀 착한 동생은 누나의 의도대로 마지막까지 진술을 해서 같은 8년형을 받고 지금 수감생활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뭐 일부 가해자일 수 있는 소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쓰레기 더미와 함께 5년간 있다가 시신 같은 경우에는 배다른 형제 중에 그나마 아까 연락을 했다는 마지막에 끊겼다는 그 누나가 그래도 시신을 인계받았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